저는 270억 원 유산을 물려받은 날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제게 보양식이라며 국을 내밀었고 저는 순진하게 받아먹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가사도우미가 제 손에 국 먹지 마세요. 도망가세요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270억 원을 위해 저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결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 28입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끓여주신 탕국 그릇 앞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경고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은 49일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겠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고은주 여사님께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국에서는 진한 한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제 옆에서 어서 먹어보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가씨를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이랍니다. 요즘 통잠도 못 자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잖니. 이거 한 그릇 다 비우면 오늘 밤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게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시던 시댁 가사도우미 박미영 아주머니께서 제 옆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과일 몇 조각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박 아주머니는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황급히 과일을 주었습니다. 저도 괜찮으시냐며 몸을 숙여 아주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머니의 손이 제 손과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아주 빠르게 적었습니다. 날카로운 볼펜 심이 손바닥을 긁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숨을 헉 하고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허리를 펴고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며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손바닥을 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는 비뚤비뚤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국 먹지 말고 당장 도망가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49일 전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향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텅 빈 집, 제단 위 두 분의 영정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28해 동안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저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는 단 하루 만에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제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 앞에서 부모님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회사 지분 전부와 서울 강남의 빌딩, 그리고 예금 자산까지. 모든 것이 외동딸인 제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총 2,700억 원이었습니다. 2,700억 원. 그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숨을 헙 하고 삼키는 소리를, 늘 무표정하시던 시아버지 최민석 회장님께서 마른 기침을 터뜨리는 소리를,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시며 살림 솜씨가 없다, 현우에게 걸맞지 않는 아이다 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고 남편의 여동생조차 저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꽤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난생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보렴. 저는 어색하게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너 혼자 잤니? 이렇게 넓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면 병난다. 우리가 이미 현우랑 다 이야기를 마쳤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니?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내 집만큼 크진 않아도 식구들이 북적이니까 사람 사는 온기가 있단다.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 줄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 좀 추스르렴. 응. 남편 현우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당신 혼자 여기 있는 거 나도 마음이 안 놓여.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 보살핌 받으면서 지내자. 그게 당신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그들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시댁에서 거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갑자기 나를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걸까?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왜 떠나야만 할까? 그러나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혼자 있는 건 저도 무서워요. 제 대답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기쁨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위로하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저희 집을 떠나 평창동에 있는 시댁의 화려한 빌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금빛으로 치장된 세장 안으로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했지만 나에게 평창동 저택은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낯선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는 웅장한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모든 가구는 값비싼 수입품이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나 있을 법한 작품들이었다.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 완벽해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쇼룸 같았다.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나 생활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그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고은주 여사님은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다. 식사는 늘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다.
수진아, 넌 그저 편히 쉬면 돼.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 내 몸에 좋다는 보양식들이었다.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일일이 챙겨주셨다. 처음에는 그 깊은 마음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부담을 넘어선 집착처럼 느껴졌다. 매번 식사를 마칠 때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밤에 잠은 잘 잤니?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라기엔 너무나 집요하고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이상한 건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가 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거실로 나가면 늘 시어머니나 새로 고용된 젊은 도우미가 근처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 오래된 도우미, 이 연세가 있으시니 젊은 사람이 와서 돕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젊은 도우미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책을 읽으면 멀찍이 떨어져 앉아 뭔가를 응시하는 것 같았고 정원에 나가면 어느새 창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곤 하셨다. 그 행동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 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다. 막 요즘 내가?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차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셨다. 수진아, 누구랑 통화하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쉬어야지 하시며 내 손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가져가셨다. 친구는 통화 연결이 끊긴 후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늦잠이라도 자야 할 텐데 방해하면 안 되지 하시며 내게 돌려주지 않으셨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친구와의 단절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때부터였다. 막연했던 불안감과 의심이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이들의 과도한 보살핌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나를 이 금빛 세장 안에 가두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포장된 이 저택에서 움직일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새처럼 갇혀 있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감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왜 그들은 나를 이토록 꽁꽁 묶어두려는 걸까?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복잡해졌고 잠 못 드는 밤은 더욱 깊어졌다. 이 평창동의 금빛 세장은 나를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나를 옥죄는 감옥이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이대로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는 없었다. 숨막히는 감시와 알 수 없는 음모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불안감과 공포는 이제 차가운 결단으로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이용해야만 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고은주 여사님은 또다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내 방으로 찾아오셨다. 수진아, 요새 통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아 특별히 달인 한약재란다. 이걸 마시면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이 약을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경고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꿀꺽 한 모금 삼키는 척하며 나는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다. 캑캑거리는 소리와 함께 국물 일부가 냅킨에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가 괜찮냐고 묻는 사이 나는 재빨리 국그릇을 소파 옆에 놓인 커다란 화분 쪽으로 기울였다. 곁눈질로 확인했을 때 다행히 누구도 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대부분의 국물이 화분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다. 휴. 마시다 보니 몸이 노곤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약효가 좋은가 봐요. 나는 억지로 눈꺼풀을 비비며 나른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내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 나를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이미 연극에 막을 올린 상태였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힘없이 그의 품에 기대어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나는 곧장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돌아갔다. 그래, 만약 그들이 내가 미치기를 바란다면 나는 기꺼이 미친 연기를 보여주겠어. 이 생각은 나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야 했다. 이 연극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이수진이라는 나 자신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꼭두각시가 되어야만 했다. 남편이 옆에 앉아 내 이마를 짚어주고 있을 때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저 꽃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지? 다들 왜 나를 쳐다봐 의미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연극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저는 어제의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가면을 스스로 뒤집었었습니다. 과연 이 연극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끔찍한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이 험난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될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황혼의 고백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나는 연극을 시작했고 그 연극은 꽤나 성공적인 듯했다. 나의 행동은 갈수록 기이해졌다. 때로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보는 듯 손짓을 했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과 섬뜩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내가 미쳐갈수록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내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나약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유지했다. 이 모든 행동은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나는 미치광이의 가면을 더욱 견고히 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내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주변의 모든 소리에 집중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고은주 여사님, 남편 최민석, 그리고 시동생 최현우.
세 사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수진이, 그 아이가 완전히 맛이 갔군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실려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이러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 시동생 현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안도감이 묻어났다. 윤 박사를 언제쯤 부를까요? 너무 늦으면 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편 민석의 목소리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심장은 쿵, 쿵 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때가 됐지. 내일 당장 윤 박사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해. 어차피 우리 쪽 사람 아니냐. 수진이가 트라우마로 인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만 내리면 돼. 그럼 끝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럼 그 정신 감정서를 가지고 현우가 후견인이 되는 거죠? 2,700억. 그걸로 우리 회사 살릴 수 있겠죠. 엄마, 현우의 목소리에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700억, 그래.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그 집안 때문이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이다. 그 더러운 돈, 우리가 깨끗하게 써줄 테니 시어머니의 증오심 가득한 목소리는 내 피를 차갑게 식혔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저 추악한 진실. 나는 그들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겼다. 윤 박사, 정신감정서, 후견인, 2,700억, 회사.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겉보기에 매우 존경스러워 보이는 한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다. 바로 그 윤 박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환자 역할을 해냈다.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때로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떨기도 했다. 그가 내 상태를 지켜보는 동안 내 속으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다. 이수진 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윤 박사의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의 얼굴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나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방심한 틈을 타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다. 모두가 내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밤이었다. 나는 몰래 침대에서 내려와 엄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유일한 것이었다.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낡은 사진첩, 몇 권의 책, 그리고 빛바랜 작은 손수첩. 그 손수첩을 펼치는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얇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민준 사설탐정사무소, 강민준 프라이버트 인베스터게이션 오피스. 그리고 그 명함 뒤에는 엄마의 필체로 급히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최 씨 집안, 문제가 있다. 사고 조심해. 엄마.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절망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죽은 엄마가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명함 한 장과 몇 글자의 유언은 어둠 속을 헤매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광기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광기의 가면을 쓰고도 내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엄마의 손수첩에서 발견한 강민준 탐정의 명함은 나에게 생명줄과 같았다. 하지만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24시간 감시망을 뚫고 아무도 모르게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아주 작고 사소한 틈이라도 생기기를.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내가 답답해 보이는지 수진아,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라도 좀 쐬렴. 박 여사님과 함께 정원에라도 나가보렴 하고 말씀하셨다. 평소 같으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젊은 도우미가 이날따라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나는 박 여사님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나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나와 눈 마주치기를 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나는 문득 박 여사님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도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정원 한 구석,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난 작은 연못가에서 나는 재빨리 품 안에 감춰두었던 예비 휴대폰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감시를 위해 내 몰래 휴대폰을 빼앗아 갔을 때를 대비해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재빨리 명함에 적힌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준 탐정님, 이수진입니다. 긴급히 할 말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께 약 심부름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깊숙이 감췄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가씨, 약국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드실 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시네요. 나는 박 여사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간절함을 읽었다. 직감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네, 박 여사님. 저도 답답했는데 잘 됐네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박 여사님과 나는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마치 오랜 감옥에서 탈출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약국에 들른 후 박 여사님은 나를 조용한 찻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민준 탐정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다. 그를 보자마자 내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수진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래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민준 탐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사돈댁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셨고 그 후에는 다른 불길한 징조들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최 씨 일가의 회사는 현재 파산 직전입니다. 각종 사채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수진 씨의 유산 2,700억 원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죽음 이후 그들은 더욱 조급해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막연한 의심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강민준 탐정은 이어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이수진 씨, 이건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서류철 안에는 시동생 최현우가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이 여자는 서미래라는 사람입니다. 최현우 씨와는 결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추현우의 웃는 얼굴은 내가 알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배신감과 역겨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 남편은 단지 재산을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분노가 아닌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다. 그때 강민준 탐정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진지함이 묻어났다. 이수진 씨 어머님은 단순히 재정 문제만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28년 전 서울 산부인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아주 큰 의문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28년 전 서울 산부인과? 그것은 나의 출생과 관련된 시기였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음모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엄마는 무엇을 의심했던 것일까? 그리고 28년 전 그 산부인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 탐정과의 만남은 나에게 거대한 충격과 동시에 차가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28년 전 서울 산부인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나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남 이사님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박 여사님의 도움을 받아 몰래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긴장되고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 일가는 내가 여전히 미친 연기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다행히 박 여사님은 나의 절박함을 눈치챈 듯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감시를 따돌렸다. 나는 지정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했다. 남 이사님을 만난 곳은 아버지와 그가 자주 가던 낡은 다방이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백발이 성성한 남 이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시댁 식구들의 음모, 정신감정서 조작, 남편의 불륜, 그리고 엄마의 유언까지. 강민준 탐정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과 장부들을 그에게 건네며 나는 울음을 참으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 이사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감히 내 친구의 딸에게. 이 사악한 것들. 수진아,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했을 거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힘을 동원해서 널 돕겠다. 그의 진심 어린 분노와 든든한 약속은 메마른 내 마음의 한 줄기 단비와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막이었다. 그때 강민준 탐정이 입을 열었다. 남 이사님, 그리고 이수진 씨, 지금은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닙니다. 최 씨 일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태강건설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는 한성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강민준 탐정의 말에 동의했다.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개인을 넘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략가가 되어야 했다. 남 이사님의 주선으로 나는 한성그룹의 김상현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 김 회장은 냉철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노련한 사업가였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최 씨 일가의 불법적인 자산 편취 계획, 정신감정서 조작, 그리고 그들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김 회장님, 태강건설은 곧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들이 제 가족에게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고 제 정당한 유산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이용하여 태강건설을 재건할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서는 역부족이겠죠. 저는 재건된 회사를 한성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태강건설의 시장 점유율과 잠재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회장님께서는 기회를 얻으시는 겁니다. 나의 제안을 듣는 동안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말을 마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수진 씨, 젊은 나이에 대단한 배짱과 지혜를 가졌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강건설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사업은 냉혹합니다. 당신의 복수가 성공했을 때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 회장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싸움의 첫 번째 동맹이 체결되었다. 광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나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험한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김상현 회장과의 동맹은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강민준 탐정과 나는 가장 먼저 아버지 사고의 핵심 증인인 트럭 운전사 성기사를 찾아 나섰다. 그의 증언이 있다면 최 씨 일가의 음모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강민준 탐정팀은 며칠 밤낮을 새워 성기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방의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시골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과연 그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성기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내 이야기에 더 진정성을 부여하고 싶었다. 강민준 탐정은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직접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낡은 여인숲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삐걱거리는 나무 복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민준 탐정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우리는 그의 방 문을 열 수 있었다. 방 안에는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몸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가 바로 성기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앉아 내가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그날 사고,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성 기사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성 기사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 씨 일가의 음모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설득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면 당신의 가족들은 안전할 겁니다. 저희 한성그룹이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 갈등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망설이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치 오랜 시간 짓눌렸던 죄책감을 털어놓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기사가 막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미래였다. 남편 최현우의 내연녀이자 내가 단순한 바람둥이로만 생각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 입 닥쳐. 늙은이. 서미래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성기사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내 눈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갔다. 피가 붉게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내 옆에 있던 강민준 탐정이 재빨리 나를 끌어당겨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서미래는 총구를 우리에게 겨누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희도 그 꼴 나기 싫으면?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는 유일한 증인을 눈앞에서 잃었다. 허무함과 절망감, 그리고 새로운 적의 등장으로 인한 공포가 나를 덮쳐왔다. 단순한 내연녀라고 생각했던 서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녀는 최 씨 일가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일지도 몰랐다. 강민준 탐정은 성기사의 시신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성기사 옆에 떨어져 있던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은색 펜던트였다. 서미래가 흘린 것일까? 이 펜던트가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나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적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하며 거대했다. 이 싸움은 이제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제 눈앞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증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의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황혼의 속삭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과 함께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강민준 탐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미래가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를 굳게 쥐고 있었다. 이수진 씨, 이 펜던트가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민준 탐정은 펜던트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며칠 밤낮을 잠복하고 낡은 기록들을 뒤진 끝에 그는 마침내 이 펜던트가 28년 전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선물했던 것임을 알아냈다. 지방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보육원이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보육원을 방문한 강민준 탐정은 원장에게 28년 전 기록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원장은 친절하게 응해주었다. 낡고 바랜 장부를 넘기던 중 강민준 탐정의 눈길을 끈 기록이 있었다. 28년 전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갓난아이, 이름은 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원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 그 아이. 대뇌저고리 속에 작은 은색 펜던트를 쥐고 있었어요. 아이가 발견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이었죠. 원장의 말은 강민준 탐정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강민준 탐정은 수진의 어머니가 남긴 28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알 수 없는 메모, 서미래의 나이,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장소를 종합하여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가설에 도달했다. 그는 즉시 이수진에게 연락했고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수진 씨, 서미래는 당신의 친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요.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그리고 그 언니가 바로 나를 죽이려 했던 서미래라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기분이었다. 강민준 탐정은 나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그는 서미래가 현장에 남기고 간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집해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우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봉투를 뜯는 내 손은 미친 듯이 떨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28년 전 같은 날 시어머니 고은주는 죽은 아들을 사산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건강한 쌍둥이 딸을 낳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나에게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질투심이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병원에서 한 명의 쌍둥이, 나의 언니를 훔쳐 보육원 앞에 버렸고 자신의 죽은 아들을 마치 나의 쌍둥이 중 한 명인 것처럼 꾸며 비극을 조작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나의 어머니에게서 한 명의 딸을 빼앗아 간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두 딸 중 한 명을 잃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버려진 아이가 바로 서미래였다. 나의 언니가, 나의 쌍둥이가,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들의 손에 길러져 이제는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시어머니 고은주의 잔혹하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슬픔과 운명의 장난에 대한 허탈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나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의 반쪽, 나의 언니의 인생을 되찾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거대한 운명의 과제가 되었다. 나는 이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야만 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친언니가 저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편에 서 있다니. 이 잔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도록 부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비극의 끝을 향한 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희 황혼의 속삭임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28해 전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내 마음은 복수심을 넘어선 거대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나의 언니, 서미래.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시어머니 고은주와 최 씨 일가를 향한 분노는 더욱 거세졌지만 이제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 했다. 최 씨 일가는 나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의 유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최현우가 나를 대신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대규모 자선 음악회를 개최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귀빈들이 모여들었고 유명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언론은 그들의 고귀한 선행을 칭송하기 바빴다. 이 위선적인 광경을 보면서 나는 결전의 날이 왔음을 직감했다. 음악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시어머니 고은주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수진의 안타까운 사연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저의 불쌍한 며느리 수진이가 큰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녀의 재산은 저희 아들 현우가 잠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고 객석에서는 동정의 한숨과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 눈물, 아주 역겹습니다. 어머님. 정적을 깬 나의 목소리가 음악회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던 이수진이 아닌 단정하고 강렬한 눈빛을 지닌 이수진이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시어머니 고은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 최민석과 시동생 최현우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이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나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강민준 탐정과 내가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를 지시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최 씨 일가의 불법 비자금 내역이 빼곡히 기록된 비밀 장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28년 전 병원에서 일어났던 진실을 담은 강민준 탐정의 조사보고 영상까지. 화면에는 갓난아이 서미래가 버려졌던 보육원 기록, 그리고 나와 서미래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비춰졌다. 시어머니 고은주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질투에 눈이 멀어 쌍둥이 중 한 명을 버리고 아들을 위장한 잔혹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음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객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플랫이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시대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채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음악회장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지체 없이 무대 위로 올라와 시어머니 고은주, 남편 최민석, 시동생 최현우를 체포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화려했던 자선 음악회는 그렇게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고발되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 되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들의 얼굴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고 나의 운명을 되찾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 씨 일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시어머니 고은주와 남편 최민석, 시동생 최현우는 자신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수감되었다. 서미래는 살인방조와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과 최 씨 일가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언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위기에 빠졌던 회사는 나의 노력과 한성그룹 김상현 회장의 지원 덕분에 재기에 성공했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더욱 크게 성장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나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수진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내가 태어나고 언니가 버려졌던 28년 전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힘썼다. 감옥에 있는 언니, 서미래와의 만남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마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오랜 시간 증오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관계는 한순간에 치유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꾸준히 교도소를 찾아가 언니를 만났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조금씩 풀려갔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기 위해 조심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언젠가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진정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자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모든 사건의 혼란 속에서도 강민준 탐정은 늘 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가 자주 가던 언덕에 함께 서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강민준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수진 씨, 이제는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주세요.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지난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노을 지는 언덕 위에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슬픔이 아닌 잔잔하고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이것이 나의 황혼의 속삭임,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 눈앞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증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의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황혼의 속삭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수진 씨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주인공 이수진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복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감동할 것이라 믿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미스터리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황혼의 속삭임을 전하는 주인공이 될지도요.